안녕하세요. 디지털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게임 체인저 AI, 역사의 판도를 바꾸다 진행을 맡은 신하영입니다. 저만큼 이 프로그램에 잘 어울리는 MC가 있을까요? 별명마저 인간 AI인 남자죠. 아영 씨와 함께 진행을 맡게 된 페퍼톤스 이장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주제가 AI니까 제작진이 바로 그냥 인간 AI를 섭외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도 조금 이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AI세요? AI세요? 어머, 이 어쩜 이렇게 질문마저도 AI세요? AI는 아닌데 네. 제가 역사학과 출신입니다. 저보다 더 이 프로그램에 어울리시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프로그램이 AI를 다루기도 하지만 네네. AI가 역사적으로 미치는 사례들을 또 심도 있게 알아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또 역사를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한번 잘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인간 AI라는 별명은 언제 처음 얻으신 거예요? 저희 아내 다혜가 지어줬어요. 다혜가 뭐 좀 힘든 일 있거나 뭐 자기 얘기하고 그럴 때 리액션을 좀 해주는데 그 말 자체는 되게 좋은 말인데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대화형 생성 AI랑 맞아요.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럼 질문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실생활에서 AI를 쓰시나요? 챗 GPT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내가 인간 AI인데 왜 써? 약간 이런 건가요? 그런 자부심까지는 없는데 어제까지 없었던 거를 굳이 오늘 쓰느냐 뭐 이런 생각은 좀 있어서 그냥 안 쓰고 있는데 사실은 네.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쵸. 알게 모르게. 네네. 뭐 동영상 서비스 같은 걸 볼 때 레커멘데이션 시스템 이런 것들이 AI 기반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모르게 계속 쓰고는 있죠. 핸드폰 열 때마다도 쓰고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나는 AI를 많이 쓰지 않아 해도 이미 우리 삶에 좀 자연스럽게 스며든 게 있잖아요. 그렇죠. AI가. 이제는 생활의 일부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AI에게 인간의 윤리와 가치를 위협받는 상황도 함께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역사, 과학, 윤리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AI의 미래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와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문화재 디지털 복원과 박진호 고려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국대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김두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김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입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AI 하는데 네. 사실 AI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AI의 정의나 개념에 대해서 좀 똑부러지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자, 그럼 인간 AI 우리 장원 씨가 AI는 무엇인가요? 네, 입력했어. 빨리 출력해 주세요. Artificial Intelligence, AI죠. 기계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과거의 유사한 사례들을 통해서 얻은 광범한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모방하도록 만든 시스템을 AI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맞습니다. 요새 하도 AI가 화두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언제부터 정확히 시작이 됐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0년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깜짝 같습니다. 놀래. 우리 아빠보다 먼저 태어났다니까 AI가. 그렇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50년대가 무슨 말이에요? 그 정확하게 이제 기억할 만한 연도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1956년에 다트모스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트모스 회의에서 기계에다가 사람의 사고 능력들을 넣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논의를 시작했고 그 회의에서부터 인공지능이라는 것, AI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1957년에 코넬 대학교의 로젠블렛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리 뇌의 가장 기본 단위가 뉴런 아닙니까? 네. 뇌세포. 뉴런이라는 것을 모델링해서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퍼셉트론이 지금의 딥러닝의 시효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제 우리나라는요, 1980년대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좀 시작됐는데요. 2010년대 들어서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서 저도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의 기술과 능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각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99.9%의 확률로 제가 말할 게 정답이라는 걸 확신해요. 아, 왜냐면 저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저한테도 좀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어요. 저는 100%의 확률로 정답을 맞출 거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역시 근데- 인간 AI. 그래도 저는 현장에 뭔지 알것 계셨다니까 같아요. 하세요. 네, 제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둑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맞췄습니다. 현장에 제가 리포터였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리포팅을 하러 갔는데 저도 굉장히 너무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대국 전에는 약간 분위기가 바둑은 좀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평가하는 스포츠인데 아직까지 기계는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직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스포츠잖아요, 바둑이. 그래서 좀 편하게 갔어요. 당연히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기시겠지라고 했는데 첫 판을 이제 알파고가 가지고 갔잖아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싸했어요. 아, 현장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어요? 약간 이게 뭐지? 이런 느낌?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도 이세돌이 이기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요? 오. 예, 굉장히 놀라시네요. 아, 네, 네. 인류의 편이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왜냐?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왜냐하면요, 그 알파고가 이미 그때 보도될 때 3천만 번의 착점의 기보 데이터를 다 갖고 학습을 했고요. 그 경우의 수가 바둑에서는 굉장히 큰데 그걸 효과적으로 줄여서 탐색하는 일종의 딥러닝 기법이 적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역시 이런 일이 현실로 닥치는구나. 앞으로 각종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할 부분들이 꽤 많아지겠구나 네. 하는 생각을 그때 좀 갖게 됐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이 대국이 좀 인간과 AI의 대결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세돌이 비록 한 번 이겼지만 이게 인공지능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세돌이 한 번 이긴 것이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겼던 처음이자 마지막 모멘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교수님 3천만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한 12수 이상 보긴 힘들잖아요. 제갈공명이 살아온다고 하더라도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 이겼고 그 이후부터는 이미 인간을 인공지능이 그런 논리적인 프로토콜은 이미 앞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이후에 알파고는 세계 최강자들하고 계속 바둑 대결을 했는데요. 60전 전승을 해갖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따라올 인간은 없다 해서 바둑계를 은퇴를 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세돌이 대단한 거죠. 한 번 1승을 딱 이겼어요. 했으니까. 재밌는 하나의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알파고 대구를 했을 때 그 알파고가 그 인간이 두지 않는 정말 기상천외한 수를 둬서 계속 이겼다라는 거죠. 많은 기자님들이 이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 딥마인드의 개발자들한테 도대체 알파고가 왜 이 수를 거기에 뒀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알파고 개발자들이 모릅니다. 네, 나도 모릅니다. 알파고를 만든 AI 개발자들도 왜 알파고가 그 수를 거기에 뒀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이게 이제 이른바 AI의 이제 블랙박스라는 성질이라고 하거든요. 자동차의 블랙박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검은색 박스처럼 인공지능의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윤리적이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논의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알파고가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수 있고 또 어려운 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그 일상생활 속에서 뭐 거창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스마트 들어간 거는 웬만하면 다 AI라고 맞습니다. 보면 예, 되지 예, 않나요? 예. 왜 광고 같은 거 보면 커튼 항상 열면서 네. 뭐 스마트한 시스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주는 뭐 네네네.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 네. 이런 게 다 AI 아닌가요? 맞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항상 꼭 창문을 열어야 되더라고요. 해가 이렇게 쫙 들어와요. 스마트한 뭐 이런 게 다 AI인 거잖아요. 저절로 에어컨 켜지고 뭐 네. 이런 장면들. 네. 그래서 생활을 밀접 지원해주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오죠. 뭐 돌봄 로봇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작년부터는 또 생성형 AI라는 것이 아주 큰 그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죠. 글쓰기도 도와주고 통번역도
해주고요. 또 어렵게 생각했던 작곡도 해주고 있고요. 그림도 그려주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동영상의 숏폼 같은 것들도 만들어주고 있고 업무를 굉장히 편하게도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들으면은 사실 AI가 뭐 나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삶을 편하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주는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즘 최고의 화두가 AI와 그리고 윤리 문제잖아요. 그럼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 AI가 윤리적으로 화두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AI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에는 이면에 역기능과 부작용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AI라는 것이 다른 기술보다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성, 이러한 역기능을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면서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나 기술만 급속도로 발전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 이면의 윤리적이고 법과 제도적인 부분은 이제 따라가기가 힘든 뒤처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예를 들어서 빌딩이 높은 거 하나 세워줘 봐요. 네. 그럼 빌딩만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긴 그림자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오, 그렇죠. 네. 시인이시구나. 와,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만큼 발전하면 거기에 또 그림자처럼 뭐 악용의 소지도 있고 또 프라이버시 침해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사실 기술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거를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과 악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긴 하지만 인간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어느 정도 완성도 있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고 써야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AI 윤리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추세인가요? 인공지능 윤리와 법제도에 관련돼서 유럽과 이제 미국이 양대 산맥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2024년 3월에 세계 최초 AI 규제법인 EU AI 액트가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2024년 8월 1일부터 이제 그 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뭘 규제하는 거예요? 그 위험도에 따라서 이제 네. 규제를 나누는데 허용할 수 없는 위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절대로 AI를 개발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 인공지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한된 위험, 그다음에 이제 최소 위험. 이건 이제 허용할 수 있고 이제 자율적으로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주로 규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고위험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제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네네.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네. AI를 자국의 기술이나 기업 보호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알아서 잘 해라라는 이제 주의였는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몇 번 딥페이크 희생자가 됐어요. 그렇죠. 얼굴이 예, 막 예. 합성이 되고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우리 다. 그렇죠. 목소리가 네네. 또 변조되고 이런 사건들이 이상한 얘기를 막 나니까 하더라고요. 바이든 네. 대통령이 느낀 거예요, 자기도. 어. 아, 이거 나도 이렇게 피해를 입는구나. 역시 사람이 자기한테 닥쳐야지 뭔가 법안이 된다니까요. 이거 그래서 진짜, 만든 것 예.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만들었지는 않았겠지만 미국에서도 이제 작년 2023년 10월에 이제 AI 규제 행정 명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I 기업들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때 안전 장치를 강구를 해야 되고 또 AI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생성 AI로 만든 콘텐츠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는 이제 워터마크를 이제 표시해야 되는 이러한 의무도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21대 국회에서 그 여러 가지 AI 기본법들이 이제 계류가 됐는데 통과가 못 되는 바람 폐기가 됐고 이제 최근에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10개 정도의 인공지능 기본 법안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법의 내용을 좀 보면 약간 우리나라만의 특성에 맞는 규제와 산업진흥 이 부분을 좀 조화롭게 아우른 이제 법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AI가 무엇인지, 현재 AI 상황 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좀 역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본격적으로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자, 어떤 주제인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AI 판도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 양날의 검, 딥페이크, 게임 체인저인가? 역사 왜곡 범죄 도구인가입니다. 최근 딥페이크가 많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역사와 관련해 딥페이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양날의 검이 되어버린 딥페이크. 먼저 딥페이크가 뭔지 정확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딥페이크라는 용어 자체가요. 딥러닝하고 페이크라는 두 용어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AI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것처럼 보이도록 합성하는 기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솔직히 말해서 여태까지, 뭐 지금은 아는데 딥러닝 있잖아요.
러닝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 아 진짜로. 그런데 지금은 안답니다. 러닝이라는 거. 네. 근데 딥 러닝이 정확히 뭔지는 아직 모른답니다. 도대체 네. 얼마나 깊게 러닝을 해야지 딥 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오하죠. 근데 그거를 일단 되게 좀 쉽게 좀 한심하게 네, 쉽게 좀 설명한다면요. 인공지능은 뭐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머신러닝 또는 기계학습이라고 부르는데요. 컴퓨터로 하여금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원칙, 규칙 같은 것들을 학습해내는 그런 것을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딥러닝이라는 거는 인간의 뇌 구조를 본떠서 데이터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도 사실은 그런 딥러닝 기법을 응용한 거죠. 저희가 사실 뭐 최근에 좀 뭐 사건 사고로 인해서 딥페이크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역사를 살펴봤을 때 딥페이크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역사 속 인물이나 중요한 사건들을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딥페이크로 재현해서 과거에 그냥 정적인 한 장의 흑백 사진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이것을 통해서 교육적인 콘텐츠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웃음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 중에서 광복을 제대로 맞이한 사람은 사실 김구 선생님 한 분밖에 없고 광복을 맞이하지 못한 유관순 열사라든지 윤봉길 열사도 더 생존했었으면 1945년 저 당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셨을 텐데 저걸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사진은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서 많이 접했었지만 웃는 얼굴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김구 선생님은 웃는 얼굴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주로 이렇게 좀 굉장히 힘들어 보이거나 약간 이렇게 찌푸린 얼굴의 사진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웃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살게 해준 데에는 저분들의 노력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한 번 더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유관순 열사의 그게 참 기억에 남는 게 진짜 어리셨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앳된 소녀네? 근데 독립운동을 하셨구나. 막 그 찡함과 그 감동이 막 몰려오면서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생생하고 그래서 더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광복절에 기업들이 만든 광복 영상을 좀 인상 깊게 봤어요. 거기에서 독립운동가 분들께서 죄수복이 아니라 고운 한복을 입고 계신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광복이 아닌 죄수복으로 옥중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빛바랜 죄수복이 아닌 빛을 입은 영웅의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광복을 전해드립니다. 처음 입는 광복. 자, 방금 보신 건 올해 광복 79주년을 맞아서 국가보훈부와 이것을 협찬했던 모 기업이 일제 강점기 당시 순국한 독립 영웅들의 한복 입은 모습을 딥페이커 기술로 복원해 공개했는데요. 고문의 흔적에 빛바랜 죄수복을 보면서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안 된 모습에 100년 전을 투영되면서 되게 가슴 아팠는데요. 한복을 입혀서 광복 당시에 더 이상 죄수복이 아니라 당당한 대한민국 사람 일원으로 걸어 나가는 걸 볼 때 새로운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면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진짜. 막 감동이. 근데 이게 그럼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인물들을 먼저 AI 기술로 복원을 먼저 해냈겠죠.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 각 분들의 이제 신체적인 사이즈하고 네. 생김새 그런 것이 비슷한 모델들이 웃으면서 걸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촬영을 한 거예요. 아, 진짜 사람이? 예, 그 아. 모델들을 촬영을 한 거죠. 네. 그 이후에 딥러닝 기반의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무엇보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고려해서 독립운동가
한 분 한 분들의 온전한 모델 얼굴들을 되살려냈다. 예. 그게 중요하죠. 예, 하나의 예를 들자면요. 복원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조용하 지사라는 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조용하 지사님은 원래 복원되지 않았던 그 사진은 얼굴에 검은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네. 검은 점들이 다 뭐냐 하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 법정에 설 때 일본 판사 앞에 대한민국 국민이 그 앞에 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먹물로 자기 얼굴을 검게 칠한 겁니다. 예. 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감안을 해서 복원할 때는 얼굴에 있는 검은 것들을 먹물들을 다 지우고 온전한 얼굴로 복원을 해드린 거죠. 실제로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독립운동가에 대한 얘기를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1945년 독립됐을 때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요. 상하이 홍콩 공원에서 일제 주요 인사들에게 폭탄을 던진 분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전 국민이 네. 알죠. 네, 네, 윤봉길 의사.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홍콩 공원에서 4명의 일본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공격해서 만천하의 대한민국 의기를 알렸지만 바로 체포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셔서 네. 지금은 사실 묘지도 찾기도 되게 힘든 상황이 돼 네. 있는데요. 최근에 양재에 있는 매원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흑백으로만 알았던 윤봉길 의사를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다고 진짜요? 해요. 진짜 말씀을 이렇게 하시네. 네. 아. 독립운동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제의 포갑에 맞서 우리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위하고자 했네. 거사를 치르기 전 당시 심정은 어떠셨어요? 거사를 준비할 때 내 마음 일제에 대한 분노와 조국의 독립을 향한 절박함으로 가득했네.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고 평화롭고 단결된 모습으로 더 흥하길 바라네. 와, 내가 공부했을 때 이거 있었으면 솔직히 역사 공부 훨씬 재밌게 할 수 있을 물론이죠. 것 같아요. 나는 막 맨날 책 보고 우리 때 그렇죠. 막 백과사전 네. 막 찾고 막 인터넷이 어디 있어 초등학교 때.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역사 공부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요? AI 자제분 기반. 있고 아. 미래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 미래 세대는 진짜 역사를 훨씬 더 실감나고 훨씬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제가 대전 네. 출신인데 대전 야구장 앞에 윤봉길 의사 동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동세가 상당하긴 하지만 그 동상은 동상이거든요. 네. 네. 대화할 수 없잖아요. 네네. 네, 근데, 답을 주진 않잖아요. 네, 양재에 가면 대화를 나눠볼 수 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자, 역사적인 인물 복원 외에도 딥페이크 기술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윤봉길 의사 복원 그 동영상을 보면서 네. 누구나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을 텐데요. 그럼 고인이 된 분들을 저렇게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AI로 복원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추모 문화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AI 추모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사무치게 그리웠는데 우리 딸은 그러지 말라고 다 보고 싶거든 언제든지 보러 오라고. 보고 싶을까봐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고인을 그리워하는 가족들에게 이제 위안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발한 그런 기술이자 서비스인데요. 여기 사진 한 장하고 10초 분량의 음성만 있으면 제작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살아생전의 부모님의 얼굴이라든지 목소리, 표정 그것들을 그대로 구현해서 사후에도 언제든지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유가족들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운 분들을 그렇죠.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다시 좀 구현해보고 네. 그리고 상호작용해볼 수 있다. 얼핏 듣기에는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긍정적인 그런 느낌인데 한편으로는 고인에게서 사실 저희는 벗어나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작용 같은 부정적인 면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사적인 측면이나 뭐 그런 데서 보기에는 굉장히 좀 무서운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을 짚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거나 특정한 의도를 갖고 인물을 조작하거나 그런 거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네네. 하는데요. 그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아 이거 봤어. 네, 제가 한 번쯤 봤어요. 네, 이거 보셨을 유명했던 거예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진짜 같아요. 그렇지 진짜 않아요?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진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 총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잘 안 믿게 되더라니까. 아, 그러니까 뭔가 한 번 진짜고. 속았으니까 에이 설마 누가 총살 암살 시대 그렇죠. 에이 네네네. 했는데 그건 또 진짜래. 그러니까 어떤 게 역사적 팩트고 네. 어떤 게 딥페이크인지 헷갈릴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냥 이렇게 맨눈으로 보면 사실 네. 육안으로 이렇게 식별하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네. 힐끗힐끗 요새 넘겨서 뉴스를 그렇죠. 보니까. 사실 저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 달리는 듯한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약간 의심을 했던 것 같긴 해요. 네, 네. 저렇게 빠를 리가 없다.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이제까지 내가 봤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 네, 네. 따르면 그렇진 않을 것 역시. 같다는 의심을 아주 정확히 하긴 잡으셨네요. 했었습니다. 네. 네, 네. 이런 단 한 장의 AI 사진으로 인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좀 크게 난리가 났던 사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 영내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도했던 사진이에요. 오. 가짜 사진 자체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죠. 러시아하고 인도의 일부 방송 매체가 사실인 양 그 펜타곤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아, 사진 보고 믿었구나. 네. 실어 매체가. 날랐네요. 실어 날랐네요. 예.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매체들도 가짜 뉴스에 속았다는 것을 인정해서 시청자들한테 사과한 그런 사건이지만요. 후폭풍도 있는 거죠. 그쵸. 주가가 폭락했답니다. AI를 통한 가짜 뉴스로 인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가짜 뉴스가 이미 퍼지면요, 네네. 이 퍼져서 만들어진 피해를 다시 되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펜타곤의 가짜 뉴스로 인한 주가 폭락도 다시 올릴 수가 없고, 그리고 무슨 또 경우지? 이런 가짜 뉴스로 정치적인 범죄에 또 많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 결과를 바꾸려고 한다거나 네네. 상대방 후보를 모함하려고 한다거나 이러한 이제 가짜 뉴스로 정치적인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 선거 결과 바뀐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가짜 뉴스가 더욱더 많이 확산이 되고 또 더욱더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네. 된다면 사회적 혼란이 훨씬 더 심해지고 갈등도 더 증폭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럼 법으로 모든 AI로 생성된 사진들에는 워터마크를 꼭 넣어야 한다. 뭐 이런 법이 있으면은 이런 피해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 워터마크를 이제 생성 AI로 만든 컨텐츠에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도 사실 기술적으로 그 워터마크를 또 지우는 건 또 굉장히 쉬워요. 아 그래요? 아, 네. 그 워터마크를 지우는 것도 AI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이럴 때 가끔 기술의 발달이 좀 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당히 좀 텀 두고. 네,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런 딥페이크 컨텐츠를 탐지하는 기술 이제 이런 거를 개발해야 돼 근본적으로는.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이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딥페이크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딥페이크 사기 범죄, 네, 딥페이크 뭐 보이스 피싱, 또 딥페이크 성범죄. 실제로 딥페이크에 관련된 이제 범죄들이 일어난 사례들을 좀 보면요. 지난 8월에 유명한 프랑스 배우 알랭 드롱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죠. 네, 네. 알랭 드롱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영상으로 그 이제 카지노 사이트를 홍보하는 이런 이제 영상에 출연을 하셨어요. 본인의 딸이 온라인 이번에 카지노 앱을 출시를 했다. 출시한 앱을 다운받고 계정에 가입하면 그 유산을 일부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속아서 실제 앱을 가입을 했는데 앱을 다운받고 네. 이제 그 앱이 이제 피싱 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작년 말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 SNS의 광고 영상에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 2명이 출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과 목소리가 똑같이 흉내내면서 이 투자를 하시면 여기 일부의 수익금은 또 좋은 일에 쓴다. 네, 또 네. 그런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니까 거액을 또 사기당한 이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광고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믿었나 보네. 네. 그리고 우리 그 부모님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려고 찍어서 이제 올리지 않습니까? 네. 단 몇 초, 또 몇 장의 사진과 이미지와 영상만 갖고도 얼마든지 정교한 딥페이크를 지금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목소리도 똑같이 흉내내서 없던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딥러닝에 먹여줄 데이터를 우리가 제공하는 자발적으로. 예. 자발적으로 내가. 우리의 예쁘죠 하면서 그래서 우리 어. 부모님들이 그러한 점들을 좀 인식을 해서 네. 자녀의 사진을 너무 이렇게 노출하거나 공개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딥페이크 사기 범죄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실 가장 좀 크게 이슈가 됐던 거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 취약국 1위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네. 좀 이런 거좀 안타까운 1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통계마다 비슷한 지금 양상을 나오고 있는데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이제 한국 연예인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피해자 이제 99%는 여성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한류가 굉장히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많이 성행하고 있다. 이 얘기도 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가 2년 새에 지금 30배가 늘었대요. 30대. 네, 지금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도 10대, 20대 청소년과 청년이 가장 많습니다. 그분들의 사진은 그럼 어떻게 원본은 그럼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나 이러한 이제 온라인 사진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친구들끼리니까 서로 이제 막 사진을 찍고 네, 공유하다가 그 사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충격적인 게 뭐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라고 하죠. 네네. 네, 이런 촉법 소년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로 약 25%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공통된 공감대가- 의견인 것 같은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이 네. 지금 있어요. 2020년 6월에 이미 4년 전에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딥페이크 성범죄 조항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범죄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이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서라기보다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저지르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나쁜 짓이다라는 거를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아직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어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중고 때부터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 AI의 악용에 대한 교육을 좀 잘 진행을 해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일찍부터 이거 딥페이크로 성범죄 성인 동영상 만들어서 공유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지 스스로가 조심하고 이제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딥페이크라는 기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저희가 그럼요. 또 긍정적인 사례들도 네, 봤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악용됐을 때 그것에 대한 처벌은 해야 되는데 기술 자체를 규제한다면 산업 발전을 제어할 수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절묘한 절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딥페이크 범죄가 늘어나면서 AI 보안업계에서도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미리 저와 장원 씨의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그 진위 여부를 한번 탐지해 보려고 합니다. 오.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럼 먼저 딥페이크 영상부터 함께 보실까요? 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살면서 저렇게 말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은데. 오, 그러니까. 근데 나쁘지 않은데? 네, 자연스러운데, 근데? 오! 우와. 오! 우와. 저 나라고? 제가 추구하는 제 모습이긴 한 것 같아요. 오. 우와, 춤 되게 잘 추신다. 오. 실제로는 저보다 잘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네? 기분이 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괜찮았어요? 마음에 딥페이크 들었어요? 영상 보고 솔직히 저는 네네. 나쁘지 않은데요. 네. 몸과 그 몸짓이 너무 네. 멋지더라고요. 근데 얼굴은 저랑 좀 다른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더 잘 만들어 주셨으면 약간의 아쉬움이. 더 실감나게 만들었으면 저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져가고 싶어서요라고 했을 것 같은 기분도 드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딥페이크 영상이 가짜라는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지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라고 의심되는 영상을 선택을 누르시면 전체 구간을 다 탐지할 수도 있고 일부 구간을 탐지할 수 있게끔 프레임을 선택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은 짧기 때문에 좀 전체 영상 탐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변조율은 87.09%로 해서 진위 여부는 페이크로 판단이 되고요. 페이스 수학이라는 기술이 많이 쓰인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장원 씨 영상도 탐지해 보도록 할게요. 변조율은 65.17%, 진위 여부는 페이크로 판단이 됐고요. 합성 유형은 립싱크
가 제일 많이 사용된 영상으로 판별이 됐습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아영 씨 같은 경우는 87%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저는 67%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워낙에 AI 같아서 본체가 AI니까 딥페이크 영상도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확실한 거는 지금 이 모습보다 딥페이크 영상이 표정이 훨씬 풍부했어요. 그래서 가짜 같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네. 예. 저렇게 예쁘게 웃어본 적이 없달까? 근데 이번에. 사실 이 두 영상은 빠르게 판별이 났지만 가짜 사진을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뭐 창과 아직은. 방패라고 네. 봐야 되겠죠. 탐지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딥페이크 기술도 계속해서 정교하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술만 갖고 또는 하나의 프로그램만 갖고 딥페이크 모든 것들을 검출해낸다든지 판단해낼 수는 없겠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로 업데이트되고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또 엮어야 되겠죠. 네. 근데 요즘 보면은 AI 홀로그램으로 그 뭐 추억의 스타나 그들의 무대나 영상들을 복원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영상들을 가지고도 팬들의 의견이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리웠던 내 가수, 그 배우분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설레다. 반대로 좀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원 씨도 사실 아티스트시잖아요. 만약에 사후에 네. 아주 먼 얘기가 되겠지만 네. AI로 복원이 됐어요. 네. 그렇게 힘들 것 같진 않아요. 그 자체로 갖다 쓰면 될 것 같긴 하는데 어쨌든 AI로 복원을 했어요. 네. 본인의 무대가 사람들한테 정말 몇백 년 후에 200년, 300년 후에 사람들한테 보여지면은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혹시나 우리를 그리워하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아까 독립운동가 영상 웃는 모습을 봤던 것처럼 요즘 유행하는 음악을 페퍼톤스가 했다면 어떨까? 이런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네. 미래의 현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무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만들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가짜다라는 것만 확실히 된다면 얼마든지 저는 뭐 재밌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렇게 만약에 팬들이 만들었을 때 돌아가신 네. 이후에 네. 페퍼톤스의 이미지와 전혀 다르게 네. 우스꽝스럽게 희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네. 장난스럽게 이렇게 살려내거나 뭐 이렇게 해도 괜찮으실까요?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시네요. 저는 무조건 멋있는 것만 생각했는데. 네, 멋있게 살려내면 굉장히 괜찮은데요. 네네네. 사실은 그 돌아가신 분의 명백한 의사에 사실은 이제 반해서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이장원 씨처럼 나는 죽어서 나를 얼마든지 다시 되살려도 된다, AI로 표현해도 된다 이렇게 했으면 제가 지금 동의를 꼭 한 건 아닙니다. 네, 동의를 증거가 되는 네, 확실하게 한 건 아니고 도장을 안 지었거든요. 네, 동의를 했으면 뭘 이제 네. 뭐 살려내도 되겠지만 당사자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데도 후손들이 이렇게 만나보고 싶다, 또 추모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로 마음대로 살려내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돌아가신 분도 이제 초상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네네. 인격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잊혀질 권리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도 있거든요. 돌아가신 분들도. 네네. 그럼 이런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후손의 동의를 또는 유족의 동의를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유족의 동의도 본인의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살려내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시 입장을 한번. 좀 명확하게 해주시죠. 네네네. 지금 네. 이런 사전 지식 없이 무조건 흥미롭다는 걸로 바로 그냥 동의를 한 셈이 됐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양날의 검, 딥페이크, 게임 체인저인가? 역사 왜곡, 범죄 도구인가? 이 주제는 이 기술이 범죄로 악용되는 일이 멈추지 않는 한 좀 계속 논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 더 이상 범죄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딥페이크의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도 씨? 게임 체인저 AI, 역사의 판도를 바꾸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AI 문화재 복원, 역사의 재탄생인가, 복제의 위험인가.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고해상도 이미지 및 3D 스캔을 통해 파손된 문화재를 파악하고 원래 형태로 복원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요. 역사를 보존하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혁신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역사의 왜곡과 복제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AI 기술이 문화재 복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I 기술과 문화재 복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문화재 디지털 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박진우 교수님, 네. 문화재 디지털 복원가로서 네. 25년 동안 70여 개 이상 네,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사업에 네.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문화재 디지털 복원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과거에 이미 사라졌거나 훼손된 문화재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복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많이 있는 VR이나 XR 기술도 그 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재현한 도구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디지털 복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비근한 예로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싶은데요. 2008년이죠. 지난 2008년에 2008년. 국보 1호였던 숭례문 화재 사건과 지금부터 5년 전이었던 프랑스 파리 노틀담 화재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네네네. 네. 숭례문이 2008년에 화재가 나기 6년 전에 그리고 노틀담 성당이 2019년에 화재가 나기 전에 이 두 문화유산은 한 가지 디지털 복원 기술에 의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단초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3D 레이저 스캔 기술입니다. 3D 레이저 스캔은 현상에 있는 걸 가상 공간에 그대로 덮여오는 인공지능하고는 조금 다른 기술인데요. 네. 그 데이터 덕분에 숭례문이든 노틀담 성당 등 실물 복원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해놓은 게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그러네. 어쩔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교수님도 진짜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교수님께서 참여하신 작업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디지털 복원은 뭔가요? 한국이면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는 곳,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국보 제24호 석굴암입니다. 세계 4대 박물관 한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신라특별전을 딱 10년 전에 했었는데 아, 진짜요? 석굴암을 뜯어다가 뉴욕에서 전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2011년에 문화재청과 우리나라 모 3D 스캔 기업과 더불어 일주일 동안 석굴암에 들어가서 3D 스캔을 해서 3년 뒤에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전시를 했는데요. 스캔 데이터를 그대로 가서 전시할 수 없기 때문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학예사들과 제가 6개월 동안 영문 번역 작업, 3D 애니메이션 작업을 새로 했어요. 네. 근데 죄송한데 제가 갔던 석굴암이 아닌 것 같은데. 수학님 내가- 가셨어도 네. 저 안에 못 들어가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네. 사람들의 기억에 석굴암은 밖에 줄을 한참 서고 맞아요. 거기 풍선파는 이모님 계신다. 나비 이렇게. 그쵸, 네,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런 거. 그렇죠. 그리고 정작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죠. 그나마 사진도 못 찍고 어. 눈으로 읽고 나가야 돼요. 그냥 밖에서 한 30m 떨어져서 피상적인 석굴암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앞으로 10년이든 50년이든 석굴암의 보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네, 현실입니다. 저는 좀 무조건 실제로 가야 된다. 실물파거든요. 네. 그렇지만 가끔 아쉬운 게 네. 항상 뭔가 줄이 쳐져 있거나 뭐 공사 복원을 한다거나 해서 네.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네.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디지털 복원한 걸 보면은 네. 눈으로 보는 거 이상으로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런 석굴암은 네. 말씀하셨던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공간성도 있지만 시간성도 있습니다. 시간성. 예, 지금의 석굴암은 1300년 전 통일신라 김대성이 만들었던 석굴암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화면에 보이는 석굴암에 네. 지금 입술 쪽에 이렇게 주칠이라고 이게 칠이 지금 좀 보이는데요. 석굴암은 립글로스를 좀 했네. 약간 네. 자, 립글로스. 1300년 석굴암은 채색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채색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석굴암에 달려가서 석굴암을 막 칠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가상 공간에서 그 원형의 모습을 재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문화재 복원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까? 자, 오. 이 사진은 어떤 유물들일까요? 유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두개골이죠. 네, 원래 우리 두개골에 저렇게 구멍이 나 있나요?
너무 신선해. 저 신비를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백제 얼굴 전문가를 통해서 방금 보신 두개골에 살을 붙이고 1300년 전의 백제 여인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어머. 자, 우리는 우그로 사람들은 저런 의복을 입었고 왕의 모습은 저렇게 생겼고 평민의 모습은 저렇게 생겼다를 약 200기가 되는 고구려 고운 벽화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요. 백제는 여전히 미스터리한 왕국입니다. 네. 남아있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사실 백제 사람이 이렇다고 알 수 없는 차에 백제 부여 능안골에서 백제 귀족 여인의 두개골이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얼굴 전문가인 조영진 교수님께서 두개골을 바탕으로 윤곽을 추정을 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3D로 얼굴 두상의 모습을 재현했고 귀족 여인의 두개골 옆에 나와 있던 머리개라든가 귀걸이들 그대로 넣어서 백제인의 얼굴을 재현하게 되신 그럼 이게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유물을 가지고 3D 스캔을 해서 네. AI 기술을 입혀서 지금 네. 최종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약탈당해서 우리한테 지금 더 이상 없는 문화재들이라든지 뭐 훼손돼서 사라진 문화유산들도 네. 똑같이 이런 기술들을 적용을 하면은 좀 복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요거와 관련된 외국의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오. 네. 대형 박물관의 엘긴 대리석이라고요.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위에 있는 박공 조각이 우리가 엘빈 마블, 엘긴 대리석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그리스를 점유하였던 영국 영사가 그 파르테논 신전에 있던 조각을 반출해서 대형 박물관에 전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리스 정부는 끊임없이 달라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대형 박물관은 돌려주지 않았어요. 왜냐? 자, 이걸 돌려주는 순간 500년 동안 대영 제국 시대 전 세계에서 끌어모았던 유물들이 다 돌려줘야 되는군요. 다 돌려주면 대형 박물관의 권위와 브랜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디지털 고고학 관련 연구원 2명이 일반 관광객을 위장해서 어머. 이곳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3D 스캔을 한 거예요? 예. 그 스캔 파일을 로봇팔에 입력을 해서 비슷한 대리석을 캐치해 와서 로봇팔로 깎았어요.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잘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잘 나왔을 것 이 같아요.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네네. 답은 똑같이 복원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너무 잘 나왔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정교하게. 살짝 부서진 데까지.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과 똑같은 유물. 외형뿐만 아니라 매핑까지. 그 정도로요? 네, 진짜 유물과 정확한 싱크로를 높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리스 최고의 고미술 전문가들까지 동원해서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마감 작업을 더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더 놀라운 것은 단 4일 만에 로봇팔이 어머, 그렇게 3D 빨리요? 스캔 원본 데이터로 깎아냈다고 합니다. 자, 로봇이 아닌 사람이 망치와 종으로 엘빈 대리석을 깎았다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진품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내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네. 아니요. 일단 제가 보기에 그 로봇은 잠을 안 잤거든요. 밥도 안 먹어도 되고. 밥 안 먹고. 월급 안 네. 줘도 됩니다. 네, 그렇죠. 초기 투자만 있으면 되죠. 네. 사람이 하기에는 네. 그 노동량에서 일단 못 따라갈 것 같고 네. 디테일도 정말 자로 잰 듯이 하는 거는 네. 기계가 더 잘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맞습니다. 듭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아무리 정교하고 네. 육안으로 봤을 때 구분이 불가할 정도로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네. 어쨌든 간 진짜가 아니잖아요. 복제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제품도 문화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복제품이 그 원본 문화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질 수는 없겠지만 얼마든지 이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교육적인 목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위조품이 네. 오남용될 수도 있고 불법 유통될 수도 있는 위험 요소도 네네. 좀 있긴 있어서 그런 거는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좀 막으면서 조금 전에 이 사장님 말씀하신 가치는 네네. 살려나가고 그런 어떤 묘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명화 같은 것들도 네, 네. 임화가 그 흉내내서 그린 그림이 실제인 것처럼 거래되는 것도 많아서 아까 워터마크 얘기했듯이 네, 네, 그 네. 임화 관련해서도 이제 진위를 판명하는 기술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네. 장사로 이용하려는 그런 것들은 좀
그렇죠, 막아야죠. 네, 네. 저는 절대로 문화재로 인정을 하면 안 된다. 조금 더 강경한데 그 역사적인 그 네.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거. 네, 네.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네. 어쨌든 복제품은 후에 다른 기술을 써서 만든 네. 거기 때문에 문화재로 인정을 하는 거는 네. 굉장히 좀 우리가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처음 만들어진 옛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훼손된 부분을 인정하고 그대로 돈 상태로 보존을 해야 하는 건지. 어렵다. 자, 2003년에 신라 역사를 재현하기 위해서 3천억을 들여서 황룡사 전체를 실물 복원하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학자는 반대를 했어요. 훼손된 그 자체도 고증역한 역사의 일부인데 21세기 자재 가지고 재건축하는 게 과연 무슨 진정성이 있느냐. 차라리 지금 초석밖에 없는 그 횡댕그리한 황룡사 자체도 하나의 역사 일부로 두고 다른 곳에서 실물 복원한다던가 네. VR, AR, XR 다른 어떤 홀로그램 이런 체험 기술을 통해서 가상공간에서 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내가 봤던 그 VR상의 홀로그램상의 황룡사 전체가 현재는 이런 터에 이렇게 남아있다를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네. 공존시키는 것이 네. 좋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과거의 그 3천억 썰은 지금 없어졌어요. 저도 실물 복원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전문가 분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네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훼손이 됐든 부서졌든 망가졌든 뭐 침탈이 됐든 그냥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평가는 이제 후손들이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후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거냐에 따라서 디지털 복원된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원형 보존된 거를 많이 네네.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네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기술을 통해서 단순하게 뭐 문화재 복원을 하는 거를 넘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좀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AI 기술을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AI 기술을 통해서 좀 새롭게 우리가 알게 된 거, 뭐 이런 좀 재미있는 예시는 없을까요?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 되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파피루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집트. 네, 두루마리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종이는 우리의 기록의 미디어인데요. 우리가 했던 A4 종이가 발견된 건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로마 시대 지식의 전승은 이 파피루스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우물을 파던 중 폼페이와 헤라큘룸이라는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로 묻혀버린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무려 1,800개나 발견됐습니다. 1800개. 지금 저게 파피루스 덩어리인 맞아요. 거죠? 왼쪽은 약간 김 네. 같고요. 오른쪽은 약간 보이차 같아 보이는데. 맞아. 이런 거 보면 고고학자들이 너무 신기한 게 저걸 보고 어떻게 파피루스라고 알 수 있지?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저거는 네네. 말씀하신 김과 네. 보이차 느낌이거든요. 김이랑 보이차. 그냥 바스라질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만지면. 그렇죠?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저 오. 굳어버린 파피루스에 적힌 약 1,000개의 단어를 새로 발견됐습니다. 네. 진짜요?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저기에서 네. 1,000개의 글자가 발견됐다고요? 하지만 처음 발견됐을 때는 기술이 발전이 안 돼서 저걸 열어볼 수가 없었는데 170년이 지난 지금 오늘의 화두에 있던 인공지능 기술이 저 탄화된 파피루스의 비밀을 밝혀내고야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오. 플라톤은 그리스에 있는 아카데미아라는 정원 속 개인 공간에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저 파피루스의 탄화된 내용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저거를 처음에 발견한 분들은 이게 숫덩이가 아니라 파피루스다. 이게 그냥 쾌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네네. 거기에서부터 지금 플라톤의 무덤까지 알아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쾌거를 같아요. 했어요. 네. 네. AI 연구를 통해서 네. 문화재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네. 진짜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is a huge advancement for our knowledge of classical antiquity, of ancient philosophy, of the life and death of Plato, one of the fathers of Western civilization, you know, Okay. and one of the most prominent philosophy of Greek antiquity. So this was possible thanks to applying, through the application of shortwave infrared hyperspectral imaging for the very first time to papyri, which was an initiative of mine of 2018. This has produced
30% text more or more legible in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edition of Philodimus History of the Academy. We have in the National Library of Naples 1,840 papyri to be studied or studied again, edited or edited again with new means. So the progresses which can be envisaged in the next 50 years will be huge in our knowledge. 근데 AI 기술이 이렇게 더 널리 쓰이려면은 네. 좀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물론이죠. 예, 한 고고학자가 AI 해독 기술을 사용해서 72%의 정확도로 고대 비문을 복원하고 해독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때 78,608건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학습한 기술로 비문, 문장하고 연대, 기원 등을 추측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한 해독이 가능하겠죠. 현재 중국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각골문을 고증 해독하고 있고요. 생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야어, 쐐기 문자, 또 파피루스 등에 있는 고대 문자의 해독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고대 문명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AI 기술을 통해서 증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AI 기술과 문화재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 적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 좀 새로울 수는 있는데요. 영원한 증언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제목만 들었을 때 어떤 건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영원한 증언? 네. 영원히 증언한다는 것밖에는 모르겠어요. 영원히 기억해야만 할 것 같아요. 제목 자체가. 잊지 말자. 네, 잊지 말자, 잊지 말자. 네네. 증언할 분들이 영원히 살면은 영원히 증언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어, 자, 그 사례가 위안부 할머님들이 혹시 아닐까요? 맞아. 항상 안타까웠잖아요. 이제 해가 맞아요. 갈수록. 지금 그쵸? 해결되지 예. 못했는데 근데 한 분씩 지금 세상을 떠나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 예. 네네네. 서강대학교에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외국인들이 위안부 당시 참상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 테두리 안에서 정확히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네. 대화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위안소에 도착해서 어떻게 됐나요? 군인이 하나 앉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 가르쳐서 안 들어간다고 고개를 흔들면서 불올지게 그냥 이 머리를 긋고 광 안에 가가지고 자물쇠기 큰거 있는 그걸 뜯기가는 그냥 팍 밀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엎어졌는데 와서 그냥 머리를 들고 허리를 세게 발걸로 쳤는데 간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프다고 가면서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살려달라고 가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내가 빌고 이랬습니다. 실제 목소리와 그런 떨림 이런 게 다 그대로 간직한 그 영상 뭔가 좀 뭉클하긴 하네요. 예. 지금 보신 AI 할머니는요,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제 역사 속 사건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좀 인격적으로 우리 할머니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기억했으면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제 만든 것이고요. 또 증언자로서 그분들을 또 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인공지능하고 접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 2년 전쯤에 한 AI 기업이 이 증언의 주인공이자 현재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에게 돌봄 로봇이라는 걸 기증했어요. 네. 돌봄 로봇과 대화를 통해서 우울증이나 치매, 또 질병을 조기에 예측한다든지 또는 이제 약 복용 시간, 또 기상 시간, 취침 이런 것들을 알람으로 해서 신체적인 돌봄도 하고 정서적인 돌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로봇이 되겠습니다. 좋은데요. 진짜 이 AI 기술이 이렇게만 좀 쓰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일상에서 도움이 되고 기억을 보존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사례로만 좀 듣고 싶은데 혹시 해외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도 AI의 기술 중 하나거든요. 독일 지금 나치 정권에서 이제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분들이 거의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아직 100만 명은요, 실제로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고 생존하고 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대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안면 인식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확인 작업에 활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 생존자가 사진 속 희생자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면 이제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의 신원과 이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돌아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살아계시지만 어디에 지금 계신지 모르는 이상 가족, 네, 이런 이상 가족 분들을 또 찾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AI 안면 인식 기술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휴대폰 잠금 풀 때 그거랑도 같은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만 썼는데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만 썼는데 그 AI 안면 인식 기술이 역사적으로 갖는 의미가 크네요. 그죠. 단순히 그냥 안면인식 AI 기술로만 볼 게 아니라요. 이 기술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제 비극적인 우리 인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이런 반면 교사를 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알리는 이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게임 체인저 AI, 역사의 판도를 바꾸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AI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다들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가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두 가지를 심층적으로 달아봤는데 되게 참신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AI 문명사라는 단어를 좀 쓰고 있거든요. 네. 이 AI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과거의 산업혁명이니 농업혁명보다 더 어마어마한 문명의 발전 속도를 이룬다고 볼 때 결국은 인공지능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용한 사람이 참이냐, 거짓냐, 네. 착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AI 문명사가 나온 인류의 미래가 디스토피아 갈 수도 있고 유토피아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AI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교육도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방송이 또 그런 면에서 또 조금 그런 교육적인 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이사장님 어떠셨어요? 네, 오늘 AI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울러 보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AI가 지금 인공지능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해서 굉장히 사실 인간보다 더 지금 중요시되는 이러한 개념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인간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일 뿐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간의 하나의 기술이자 수단이자 도구로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것인 만큼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올바르게 개발하고 올바르게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모프의 로봇 원칙 그거랑 좀 비슷한 얘기네요. 그렇죠. 로봇 3원칙처럼 네네. 로봇과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인공지능과 로봇과 또 인간의 공존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인류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인공지능 기술도 악용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선용하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장훈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저요? 네. 저는 사실 저도 과학도 출신이기 때문에 기술에 굉장히 좀 열광하는 편이에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게 발전하고 있는데 왜 규제해? 약간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떤 부작용들이나 그 윤리적으로 지금 챌린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그냥 개발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약간은 절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발목을 잡는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좀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모두가 AI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한다면 역사의 판도도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자, 행복한 AI 세상을 꿈꾸며 게임 체인저 역사의 판도를 바꾸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